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논란을 자초한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시죠.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한 거죠?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현재 금리 수준이 이제 정부 정책에 좀 문제가 될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자 이낙연 총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금 유출 우려,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이런 걸 쭉 언급했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할 때가 됐다는 이제 그런 이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발언이었던 거죠. 예. 다만 뒤로 가면서 이낙연 총리가 특정한 방향을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다들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걸로 이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총리가 금리 인상 방향을 시사했다. 이건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어느 언론이 심지어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채권 시장 경악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요. 이 채권 금리는 급등을 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제 0.04% 포인트 가량 상승을 해갖고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다고 하거든요. 예. 이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이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네. 또 한편에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당장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낙연 총리 발언이 이에 비춰보면 좀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다만 보통 이 원칙은 보통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정부하고 좀 되도록 올리고 싶어하는 중앙은행 사이에서 이제 그런 적용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좀 뭐랄까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정부였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런 발언은 논란이 일 것이다.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질문 포인트가 좀 부동산 정책에 찍혀 있었다라는 점을 같이 봐야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뭐 오늘 새로운 대책도 내놨지만 시중에 좀 과도하게 풀려있는 유동성이 또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금리가 이 유동성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또 사실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총리 발언은 시장에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일부 언론은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때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례요?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2006년 11월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국은행을 방문을 하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론 이게 이제 불거진 바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상황이 이제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국정홍보처를 통해서 이 저금리의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하는 이런 내용의 칼럼이 공개되기도 해서 또 논란이 더 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금리 문제는 뭐 부동산 한 가지 갖고 말할 수도 없고 경기 상황 등등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이 호조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 상황이고, 예. 또 최근에 고용 쇼크 논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뭐 폴리시 믹스라고 해서 재정 확장에 금리 인하를 조합해서 뭐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은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끼리도 지금 금리 인상 필요성 놓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7월하고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또 이 7월 달에는 금통위원 중에 한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다른 금통위원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점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헷갈리네요.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좀 엇갈리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내부에 어떤 첨예한 논쟁 구도가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발언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리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서 동결 여론에 힘이 실리는지 이걸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낙연 총리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그런 셈인 것이죠. 예.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당협위원장 자진 사퇴 선언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인데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2달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이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인적 청산에 달려있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14명이 당협위원장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맥락 이걸 같이 알아보시죠.
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총선 불출마는 또 아니다라고 했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에 공천권도 없이 지금 인적 청산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나오니까 당협위원장 교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김병준 비대위는 전국 253개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에 지금 착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연말쯤에 이 결과를 이제 공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퇴 선언한 의원들은 이 당협위원장직을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일종의 백지위임을 한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김병준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준 겁니까? 실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런 결의를 보여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면서 당원 당규를 어떻게 적용할지 사무총장에게 검토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부 언론은 이 뭐 김병준계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초선 의원 14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잖아요. 다 합치면 초선 의원이 한 42명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대구 경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송원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동네는 지금 안정적인 이런 지역구라는 특성 그리고 또 계파 논리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또 계파 대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당내 기반이 약한 상태인 김병준 비대위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저께 경북 구미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죠. 여기 이제 추모관에 분향도 하고 뭐 조국 근대화를 기억하겠다 이런 글도 쓰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친박계가 뭐 강하게 반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 역시 있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14명의 당협위원장 사퇴. 그리 큰 뉴스는 아니네요. 지금 뭐 종합해보면 그런 상황인데요. 정계 개편 얘기도 있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이 청와대가 국회에 방북 동행을 요청한 데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죠. 뭐 좀 아까도 우리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경제인들이 함께 방북하는 얘기가 보도가 돼서 여러모로 화제인데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요. 정리해 주세요. 뭐 4대 그룹 총수들이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예. 윤종원 경제수석이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이 재계 인사들하고 방북 관련 면담을 진행을 했고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좀 동행을 해달라 이런 방안들을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예. 뭐 경제인들의 방북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도 평양 갑니까? 이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요, 삼성의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윤부근 대외 담당 부회장을 보내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한다는데요. SK는 최태원 회장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광모 LG 회장 역시 방북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이 결단한 경우에 이 현대차를 포함해서 다른 총수들도 함께하는 그림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4대 그룹 총수들 그다음에 경제단체장도 가겠죠?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 회장 그리고 경청회장 맡고 있는 송경식 CJ 회장 등이 이제 대표적이죠. 또 대북 사업을 그동안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현대그룹 현정원 회장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면은 뭐 남북 경협 논의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개성공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KT나 코레일 등의 건설, 통신, 철도 관련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 여기에서 이제 나름의 이제 같이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문제는 4대 그룹 등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방북을 함께 한다고 해도 뭔가 사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에 지금 대북 제재가 작동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에서 가시적인 좀 성과가 지금 빨리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강하게 있는 상태니까 이번엔 가서 우선 인사라도 좀 트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